퇴근길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전처와 쌍둥이를 본 순간 도윤의 다리가 풀린다. 지영? 속삭이는 그의 입술은 굳어버렸다. 지영의 눈빛에는 반가움도 없고 오직 수치와 공포만. 오지 마! 그녀의 절규에 아이들도 울음을 삼킨다.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가족, 도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오열한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전셋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강도윤, 45살입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보다 피로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도윤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소주를 따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웁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이 익숙합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자주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편하겠다고, 자유롭겠다고. 도윤도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와 다툴 일도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 고요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8년 전 도윤은 이혼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을 두고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처 윤지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43살 도윤보다 2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커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당시 도윤은 회사 상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영이 도윤의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소문, 지영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이혼이라는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도윤은 양육비를 보내려 했지만 지영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아들들, 민준이와 민서. 아빠를 닮아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지영이는 강한 여자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윤은 아이들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찾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몰두하고 승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올라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아빠 왔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또 한 잔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면서 머릿속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이제 13살이 되었을 겁니다. 중학생이 되었겠죠. 키도 많이 컸을 테고 목소리도 변했을 겁니다. 도윤은 아이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술에 취한 채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도 아이들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두통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어젯밤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도윤은 또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곧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가 외면했던 과거가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각, 도윤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근처 번화가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들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며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추운 날씨 탓에 그는 목도리를 더 깊숙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편의점 옆 좁은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놓인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도윤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조금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쓰레기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몸을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여자의 옆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지영?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지영은 당당하고 깔끔한 여자였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똑 부러지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쌍둥이 아들들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였습니다.
아이들은 8년 전보다 훨씬 자랐지만 도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까만 눈동자, 코의 모양까지 분명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피부. 도윤이 기억하는 지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영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꺼낸 것들을 버려둔 채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지영아, 잠깐. 도윤이 다가가려 하자 지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지 마. 그 목소리는 거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지영은 골목을 몇 개 지나 어두운 길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영 일가족이 멈춘 곳을 봤습니다.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해성여관이라는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인가요?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여관 건너편 전봇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기서 지내고 있는 건가?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8년 전 지영은 친정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걸까요? 도윤은 여관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눈빛. 그리고 오지 마. 라고 외쳤던 목소리. 도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영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8년 동안 그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영이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아야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어젯밤 본 광경만 맴돌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지영의 모습, 떨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도윤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무언가를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식당에 가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의 현재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 끝에 도윤은 해성여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의 연락처까지 알아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해성여관 관리소입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여관에 윤지영이라는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나요? 관리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3층에 계신 분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제가 아이들 아버지입니다. 도윤이 말하자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그 집 사정이 좀.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어요. 몇 달 전에는 경찰도 왔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손절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더군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남편이요? 제 말고 또 있다는 겁니까? 네, 몇 년 전에 재혼했다가 남편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지영 씨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고 도망갔다던데요. 친정에서는 그 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이 재혼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녀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까지 손절을 당했다니요. 그럼 아이들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저녁 때 편의점에서 도시락 할인되는 거 사가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글쎄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관리소장의 말이 끝나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건물 뒤편 계단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재혼도 했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아버지를 만들어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영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지영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들이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사실, 도윤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8년 동안 아이들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이기심만 챙겼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조퇴를 했습니다. 상사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해성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지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도윤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바닥은 낡아서 삐걱거렸습니다. 3층 끝 방 앞에서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인지 민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금방 먹을 것 구해올게.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억지 밝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지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영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제발 좀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가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아이들이.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지영이 문을 확 열고 소리쳤습니다. 우릴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뭐? 내가 버렸다고? 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거잖아. 도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잖아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회사 사람들이 소문 냈잖아요. 내가 돈 보고 결혼했다고, 바람 피웠다고. 당신은 그 말들을 다 믿었잖아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사 상사가 귀띔해준 말들을 도윤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지영이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 말을 안 믿었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부모님도 날 의심했어요. 당신 편을 들었죠. 그래서 나는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아이들한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엔 착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잘해줬고요. 그래서 재혼했죠. 지영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던 거예요. 내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았어요. 신용카드도 몇 개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5천만 원이 넘어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나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결국 이런 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또 사기를 당한 걸 알고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났냐고,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그리고는 연락을 끊으셨어요. 이제는 전화도 안 받으세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영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돈을 노리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상사의 말만 믿고 지영을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해. 도윤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이들도 고생하고 있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몰랐어. 회사 상사가 그렇게 말해서. 회사 상사가 누군데요? 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주영 부장이었어. 도윤이 대답하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주영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했었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죠.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언젠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주영 부장은 도윤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이혼 당시에 도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린 것도 그였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사기친 그 남자도 김주영이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지영의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주영이 그 남자를 소개해줬다고? 네. 우연히 만났다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계획된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했거든요. 마치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주영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말인가요? 지영과 도윤을 이혼시키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이혼 후에는 지영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기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럴 리가. 왜 그런 짓을 해? 복수였겠죠. 내가 거절했으니까.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당신한테도 복수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당신이 나랑 결혼한 게 싫었을 수도 있죠.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주영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지영과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식을. 도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랑 얘기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남자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큰 눈동자. 도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은 도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영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지영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도 아빠야. 아이들 아빠라고. 아빠 자격 없어요. 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지영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아이들한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또 다른 아이의 목소리가.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영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지영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도 아빠야. 아이들 아빠라고. 아빠 자격 없어요. 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지영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아이들한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또 다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아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나 진짜 배고파. 한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지금 나가서 뭐 좀 사올게. 지영은 도윤을 밀어내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계단을 내려가며 도윤이 불렀습니다. 지영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왜 자꾸 따라와요? 내가 돈을 줄게. 아이들 밥이라도 먹이게. 도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1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영아, 당신 돈 받으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저 아저씨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8년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야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요. 지영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계속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졌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도윤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에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혼란만 줄 뿐이에요. 지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 거야. 쌍둥이 형제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너무 배고파. 오늘 점심도 못 먹었잖아. 나도 배고파. 근데 엄마가 힘들어 하시잖아. 우리가 참아야지. 13살짜리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너무나 성숙한, 그래서 더 가슴 아픈 대화였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은 8년 동안 편하게 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영이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도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제발 부탁이야. 오늘 하루만 아이들이랑 밥 먹게 해줘. 안 돼요. 제발. 나도 아빠야.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한테 밥을 사주고 싶어.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구석에 작은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위에 앉아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엄마 친구야. 같이 밥 먹자고 하시네. 지영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이 너무 말랐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팔다리가 가늘었습니다. 옷도 낡고 작아서 손목과 발목이 다 보였습니다. 안녕.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인사해. 아저씨가 밥 사주신대. 지영의 말에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2개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이나 먹으라고 사온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이들이 먹게 해줘.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숟가락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지영이 아이들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일은 없을 것처럼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 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시락, 삼각김밥, 우유, 빵, 과자, 컵라면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손님, 파티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뭐 그런 거죠. 도윤은 대충 대답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큰 봉투 2개에 가득 담아서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이들은 이미 도시락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빈 도시락 통을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도윤이 봉투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안에서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도시락, 삼각김밥, 빵, 우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영도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들 더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은 우유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어도 돼. 아저씨가 사주신 거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빨대를 꽂아서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아, 민준이구나. 그럼 너는? 민서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민준이가 형이고 민서가 동생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들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아, 민서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우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도윤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물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슬픈 일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아저씨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빠 기억나니? 그 질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이들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엄마한테 그렇게 들었구나. 네. 엄마가 내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사고로요. 민서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형은 조금 기억난대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큰 손이 저를 안아줬던 것 같아요. 따뜻했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희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아저씨는 어떻게 아세요?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모든 아빠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도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그 방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작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서로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도윤은 자고 있는 아이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나가시죠.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만 오세요. 아이들한테 혼란만 줄 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김주영,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그걸 밝혀낼 거야. 그리고 너와 아이들을 도울 거야. 지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도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도윤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8년을 낭비했어. 아이들을 외면하고 너를 의심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도윤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줘.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김주영 부장을 찾았습니다. 김주영은 여전히 부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보다 직급이 하나 높았습니다. 도윤이? 무슨 일이야? 김주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얼굴이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웃음이 역겹게 보였습니다.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도윤은 부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김주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8년 전에 제 아내. 아니, 전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김주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가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소문,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 모두 부장님이 퍼뜨린 거 아닙니까? 김주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습니다. 야, 도윤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지영이가 부장님을 거절했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주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지영이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래서 복수한 거 아닙니까? 증거 있어? 김주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는 찾을 겁니다. 그리고 지영이한테 사기꾼을 소개해 준 것도 부장님이죠? 김주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강도윤. 지금 뭐 하는 거야? 윗사람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아. 내가 했다고 치자. 그래서 어쩔 건데? 넌 이미 이혼했고 8년이 지났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무슨 죄목으로? 소문 퍼뜨린 게 범죄야? 김주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을 소개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 난 그냥 친구를 소개해줬을 뿐이야.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주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낼 겁니다. 반드시요. 도윤은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을 사기친 남자의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왜 전화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 사기꾼 이름이 뭐야? 왜요? 찾아낼 거야.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은 박태수예요. 하지만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경찰도 못 찾았어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도윤은 박태수라는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박태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건의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태수는 여러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여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망치는 수법이었습니다. 도윤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태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지인입니다. 혹시 박태수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여러 통의 전화 끝에 도윤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태수가 최근에 부산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피해자가 우연히 거리에서 박태수를 봤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박태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여기 사나요? 관리인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3층에 사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왜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몇 호실인가요? 305호요. 도윤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5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도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본 박태수였습니다. 택배는 무슨... 박태수가 말하기도 전에 도윤은 문을 확 밀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당신 누구야? 박태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나는 윤지영의 전 남편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너 때문에 지영이가 빚더미에 앉았어.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 도윤은 박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다 어디 갔어? 당장 갚아. 나요. 돈은 이미 다 썼어요. 박태수가 버둥거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폭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박태수를 밀쳤습니다. 박태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너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김주영이랑 짜고 한 거지? 인정해.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주영이 누군데요? 거짓말하지 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부산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지영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지영을 찾았습니다. 지영은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서가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됐어? 영양실조래요. 몇 달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도윤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외면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링거 맞고 있어요. 입원해야 한대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입원비는 얼마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요. 지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원무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를 선납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금 통장을 모두 긁어서 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자 민준이가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지영과 민서를 데리고 병실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형아. 민서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서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병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도윤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도 왔어요? 응, 민준아. 괜찮니? 도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밥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도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영이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사실은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아빠는 살아있어. 바로 나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8년 동안 너희를 버렸어.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도윤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겁쟁이였어. 도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너희를 지킬 거야. 도윤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민서도 다가와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아이들을 안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김주영을 고발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김주영이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주영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박태수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비록 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처벌은 받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지영과 아이들을 위해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여관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빠, 여기 내 방이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너랑 형이랑 같이 쓰는 방이야. 와, 좋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지영은 공공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윤도 월급에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시 해볼까?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봐요. 아니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도윤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나를 용서해줘서.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항상 가족이었잖아요. 그날 밤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한 밥과 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이제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습니다.